노년의 품격 가꾸기요만 923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는 프레임 전쟁이라 하더군요. 얼마 전에 본 뉴스 기사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프레임은 무섭다. 계엄보다 무섭다. 계엄 며칠 뒤 내란 프레임은 정치권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장악했다. 계엄이 곧 내란인가 하는 본질적 질문을 던질 틈도 없이 순식간에 우리 사회를 집어삼켰다. 잘못 대항하면 홍위병 시절의 반당주의자처럼 낙인 찍을 기세였다. 그래서 프레임에 빠지면 늪에 빠진 것처럼 발버둥칠록 더 깊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더군요. 과연 프레임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의 정치 현실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더 건강한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프레임이란 무엇일까요? 프레임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액자나 틀을 의미하지만 가장 쉽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 또는 사진의 액자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창문을 통해 보느냐에 따라 풍경이 달라 보이듯 프레임은 특정 사안을 해석하는 방식을 규정합니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은 프레임을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식을 조직하는 인지적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자 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넘어 특정 사실을 부각하고 다른 사실은 축소함으로써 대중의 인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한국 정치판을 보시죠. 늘 민생이라는 이름 아래 정책 논쟁이 벌어지지만 실제로는 정책의 세부 내용보다 누가 국민을 위하는가, 누가 특권을 옹호하는가라는 프레임 싸움이 치열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을 두고 한쪽에서는 서민을 위한 과감한 분배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시장을 왜곡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맞섭니다. 이처럼 각 진영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관점으로 사안을 규정하고 대중이 그 프레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정치판을 볼까요? 내란 프레임이 등장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의 행위를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으로 규정하자 그것이 정말 내란인가? 라는 본질적 질문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내란 세력과 수호 세력이라는 선악의 대결 구도만 남았죠. 여기서 파생된 극우 프레임은 더 교묘합니다. 자체 핵무장 주장, 전직 대통령, 옹호 등 다양한 목소리를 극우라는 하나의 상자에 쓸어 담아 고립시킵니다. 무엇이 극우인지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바로 그 모호함이 프레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반대편을 손쉽게 비정상으로 낙인 찍고 자신은 합리적 중도라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죠. 이처럼 프레임은 사실의 싸움이 아니라 인식과 규정의 싸움입니다. 프레임을 움직이는 이론들. 이러한 프레임 전략 뒤에는 정교한 이론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 이론 프레이밍 시리입니다. 그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고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 코끼리가 떠오르듯 상대방의 프레임을 부정하려 할수록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란 세력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순간 이미 내란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언론학의 의제 설정 이론 어젠더 마이너스 세팅 시리은 언론이 어떤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는지에 따라 대중 역시 그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언론이 특정 사안을 반복적으로 보도하면 대중은 그 사안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게 되죠. 특정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정치적 의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정치학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사정책, 프레임워크 내러티브 팔러시 프레임워크라는 이론도 주목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 대중의 감성적 공감과 몰입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위기에 처한 영웅의 이야기나 불의에 맞서는 소시민의 이야기 등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서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치는 결국 누가 더 매력적인 이야기를 만드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영웅, 악당, 피해자가 등장하는 한 편의 이야기로 정책을 설명할 때 대중은 훨씬 쉽게 빠져들고 지지를 보냅니다. 또한 인지부조화 이론은 프레임이 왜 특정 집단에 강력하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태도와 다른 정보를 접할 때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고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거나 아예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프레임이 대중의 기존 신념과 일치할 때 그 프레임은 더욱 강력한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3. 최근 한국 정치판의 프레임 전쟁 이야기. 다음은 언론인 김광일 기자의 분석 기사 프레임 전투에서 보수는 백전백패를 요약하여 올립니다. 진보는 왜 프레임에 강할까? 왜 유독 진보 진영이 프레임 전쟁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을까요? 성공 사례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친일 프레임을 보시죠. 이 프레임은 상대를 민족적 정통성이 없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자신은 독립운동의 후예라는 도덕적 우위를 점하게 합니다. 단순한 정치 공방을 정의와 불의의 대결로 만드는 것입니다. 검찰 독재 프레임 역시 검찰개혁이라는 복잡한 사안을 절대 권력에 맞서는 민주 세력이라는 선명한 이야기로 바꿨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한국 정치에서 야당은 때때로 프레임 전쟁에서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감성적 호소와 메시지 단순화에 능숙합니다. 대중의 공분을 자극하거나 특정 사건을 불공정의 상징으로 규정하는 등 감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강합니다. 또한 복잡한 정책이나 사안을 게이트, 국민 무시와 같이 몇 단어로 단순화하여 반복함으로써 대중에게 명확히 각인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둘째, 변화와 비판이라는 태생적 강점을 가집니다.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은 늘 대중의 이목을 끌기 쉽고 기득권에 대한 공격은 상대적으로 프레임을 형성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셋째, 위기 대응의 역동성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를 기회 삼아 정부나 여당의 실책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신속하게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여 주도권을 주는 데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2016년 탄핵 프레임은 야당과 시민사회에 의해 확산되며 거대한 물결을 이루었고 결국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정의와 상식이라는 프레임은 대중의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프레임은 단순하고 명료하며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보수는 왜 백전백패했는가? 반면 보수 진영이 내건 프레임은 왜 실패했을까요? 좌빨 프레임은 냉전 시대의 낡은 유물이라는 색깔론 역공에 힘을 잃었습니다. 체제 전쟁 프레임은 한미일대 북중러라는 거대 담론이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지 않는 딱딱한 이념 논쟁으로 비춰져 공감대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보수의 프레임은 방어적이거나 너무 복잡하거나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매력적인 이야기가 부족했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그쳤을 뿐 우리가 나아갈 미래에 대한 긍정적 비전을 담은 대안 프레임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보수가 내건 프레임의 약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구태의연한 이미지입니다.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나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낡은 가치로 비춰질 때가 많았습니다. 경제 성장이나 안보 같은 전통적 가치가 현 시대의 대중에게 와닿는 방식으로 프레임화되지 못했지요. 둘째, 엘리트주의적 접근과 메시지 전달력 부족입니다. 복잡한 논리와 수치를 앞세우는 경향이 있어 대중의 감성보다는 이성에만 호소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메시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기보다는 장황하게 늘어놓는 경우가 많아 대중의 공감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방어적 프레임의 한계입니다. 상대방의 공세에 주로 해명하고 반박하는 방어적 입장을 취하다 보니 자신들만의 긍정적인 비전이나 메시지를 주도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비리 의혹에 대해 해명에 급급한 사이 상대방은 이미 부패,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데 성공하는 시기죠. 프레임 전쟁에 이기는 요체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선명성입니다. 단순히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메시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중은 기교에만 치우친 프레임보다는 진정성을 담은 이야기에 더 귀 기울입니다. 또한 단순화와 반복이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 명료하게 설명하고 핵심 메시지를 일관되고 꾸준히 반복하여 대중의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간결하고 강력한 슬로건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텔링 능력입니다. 정책이나 이념을 딱딱하게 설명하는 대신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의는 감성을 움직이고 결과적으로 대중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프레임 내의 마이너스 프레임, 즉 판을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가 만든 불리한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운동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금 폭탄 프레임에 맞서 부자 감세라고 반박하는 대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더 큰 프레임을 제시하는 것이죠. 공격에 대한 방어를 넘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할 더 크고 더 긍정적이며 더 희망적인 비전을 담은 프레임을 선점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4. 한국 정치의 건전한 발전 방향. 물론 모든 프레임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국민 건강, 사회적 약자 보호와 같은 긍정적 프레임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 정치가 상대를 악마화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파괴적 프레임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극단적 대결 구도는 협치와 토론의 공간을 없애고 정치 전체에 대한 불신만 키웁니다. 한국 정치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정책 중심의 토론 문화 정착입니다. 감성적 프레임 싸움 이전에 실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정책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정직한 정보의 제공입니다. 과장되거나 왜곡된 프레임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여 합리적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시각의 존중입니다. 나와 다른 프레임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는 결국 극단적인 진영 대결을 완화하고 협치와 통합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5. 맺는 말. 번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치열한 프레임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프레임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정치는 한 발짝 더 진화할 수도 혹은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시민의식과 끊임없는 관심이 모일 때 한국 정치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배경음악은 그리그의 페르킨트의 모음곡 1번입니다.